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저 폰은 비밀이어야 했다. 게이브에게 저 폰은 흥미로운 동시에 이따금 두려운 재능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었을 때 매티에게 털어놓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다. 저 폰뿐이 아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얘기하고 싶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비웃을 테니까. 하지만 매티는 이해했을 것이다. 혼자만의 갈망은 이다지도 외롭기만 했다. 저 앞 모임이 열리는 대형 천막에서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게이브는 친구들 생각을 했다. 이미 벌어졌을 시합과 경기, 그리고 그 후의 무도의 생각도 했다. 무- 물론 코에 주근깨가 점점이 박힌 예쁜 디아드라도 생각했다. 자욱한 연기도 보였고 꼬치에 꽂아 하루 종일 굽는 돼지고기 냄새도 코를 자극했다. 키라는 파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꿀이 들어간 두꺼운 생크림이 소용돌이치는 파이. 게이브는 묘지와 우울한 상념들을 밀어내고 파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등이 너무나 아팠다. 벌써 몇 년째건만 점점 심해졌다. 허리를 펴기도 어려워 계속 구부정하게 걸어야 했다. 클레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남자를 찾아가기도 했다. 사실 약이라 봐야 알리스에게 배웠던 종류와 별 다를 바는 없었다. 자작나무와 버드나무를 다려 마시면 통증이 줄기는 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약초 치료사가 뻔한 질문을 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클레어가 대답했다. 나도 몰라요. 사실이었다. 파도에 휩쓸려 어느 마을에 떠내려 갔을 때만 해도 어린 소녀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젊은 여인이 되었지만 그곳을 떠나면서 단 하룻밤 사이에 노파가 되고 말았다. 즉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약초 치료사는 그녀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다.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증을 다스린 나무 껍질차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통증은 말년에 누구나 겪기에 마련이지요. 알아요. 클레어가 대답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생각은 없었다. 약초 치료사는 클레어의 팔을 살짝 들어 축 늘어진 피부를 만져보고 손등의 검은 반점들도 확인했다. 그가 물었다. 아직 이는 있으시죠? 약간은요. 클레어가 이를 보여주었다. 눈은 어떤가요? 귀는요? 아직 보고 들을 수는 있었다. 약초 치료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예, 춤을 추거나 고기를 씹지는 못하세요. 하지만 새들이 노래하고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면 아직 즐거움이 많이 남은 겁니다. 다만 시간이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사셔야죠. 제가 그렇거든요. 보다시피 저도 부인 못지않게 늙었답니다. 통증도 있고요. 약초 치료사가 마른 나무 껍질을 포장해 주었다. 클레어는 약을 받아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가 돌아서는데 약초 치료사가 덧붙였다. 그럼 축제에서 뵙죠. 춤 구경을 하면서 젊었을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랍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인사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작은 오두막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멀리 공놀이하는 소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게이브도 저 속에 있을까? 하기야, 요즘에는 게이브가 공놀이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 아이는 대부분 강가의 공터에 앉아 흉측한 배, 흉측한 배 같은 걸 만들었다. 클레어도 종종 숲속에 숨어 게이브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기이한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날 생각을 한다니 슬프고 당혹스러웠다. 수년 전에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클레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환영받았다. 허약한 노년의 몸은 당시 그녀에게도 생소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뼈가 쑤시고 온몸이 뻣뻣한 건 지금이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달리고 산을 오르고 춤까지 추던 기억이 생생하고 여전히 핏줄 속에서 고동치건만. 현실은 어처구니 없이 비실비실하고 비틀거리는 노친애였다. 이곳에서 아들을 처음 본 건 아이가 8이나 9살 때였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다. 아이는 친구들을 부르며 그녀에게 배정된 오두막 옆 오솔길을 달려갔다. 거친 머리카락과 미소가 햇살에 반짝였다. 게이브! 한 소년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 이름을 듣기 전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미소이자 은빛 웃음기였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클레어는 앞으로 향했다. 아들에게 달려가 인사하고 끌어안을 참이었다.
어쩌면 한때 서로 흉내냈던 바보 같은 얼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급히 달려갈 생각에 그만 자신의 몸이 노쇠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다리를 끌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세웠으나 그 순간 아이가 돌아보더니 흥미 없다는 듯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는 마치 아이의 눈을 통해 보기라도 한 듯 자신의 쪼글쪼글한 피부와 듬성듬성한 잿빛 머리, 어설픈 걸음걸이를 깨달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오고 말았다. 결국 저 애가 알 필요가 있을까? 어디로 보나 행복한 아이가 아닌가. 어차피 자신의 황당한 얘기를 들려준다 해도 믿기는커녕 이해도 못할 것이다.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아이가 자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아니,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저 애는 필경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봉양할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자유로운 삶은 훼손되고 그녀 또한 아들에게 짐이자 민폐 신세가 되고 말리라. 클레어는 아들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게이브는 지금처럼 살게 내버려 두자. 그러자 문득 가혹한 물물 교환이 떠올랐다. 거래 마스터의 제안. 이제 게이브는 개구쟁이에서 차분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그녀도 이해 못할 프로젝트에 심취해 있는 듯했다. 배는 왜 만드는 거지? 강은 위험한 곳이다. 마을 아이들은 물살이 느리고 얕은 보호구역에서만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했다. 하지만 더 멀리 나가면 강물은 미친 듯이 흐르며 위험천만한 암초들에 부딪혔다. 어딘가 깎아지는 폭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에 부딪히는 날이면 저렇게 대나무 끈으로 묶은 조각배 정도는 우습게 박살나고 말 것이다. 클레어는 급류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강가에도 바닷가에도 살아봤지만 두 경우 모두 그녀에게는 고통과 상실감만 가져다 주었다. 아들은 물에 빼앗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겉이 바삭한 얇게 썬 동돼지 구이는 냄새가 좋았으나 클레어를 위한 음식은 아니었다. 몇 개 남지도 않은 이가 크게 흔들리는 데다 잇몸까지 욱신거리는 터라 결국 그림에 떠일 수밖에 없었다. 클레어는 토마토와 허브 소스를 발라 하루 종일 구운 콩으로 접시를 채우고 부드러운 빵을 조금 곁들였다. 그래도 검은 딸기 파이 한 조각을 먹을 여유는 남겨둘 생각이다.